SNY 에스테이트 대표이사 성창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탄소 중립,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의 의미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게 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다가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여러 상황에서 이 탄소 중립의 의미와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갖다 좀 곱게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이 있으면 수시로 질문을 해 주셔도 됩니다. 좀 질문을 많이 받고 싶은 자세로 와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 이제 순서는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 관련 역사를 갖다가 잘 아시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는 미래 에너지 산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술을 하는데 오늘 1시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 주제였던 해상풍력 추진에 대한 사항은 뭐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주로 좀 좁게 보는 게 아니고 좀 거시적으로 이 에너지를 갖다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에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뭐 공학적으로 이렇게 편협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에너지는 이 경제학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2018년 노드하우스라고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때 기후 카지노라고 하면서 기후 변화의 위험성이 이 경제학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 이 노드하우스가 2018년에 했지만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이 기후 변화 메커니즘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학 쪽에서 보는 관점이 보다 넓고 더 큰 범위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를 보는 관점에서 이 경제학 측면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문구를 첫 번째로 언급했고,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갖다 이야기하기 전에 이 한글로는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하면 에너지 트랜지션, 그다음에 카본 넷제로입니다. 에너지 트랜지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혁신이 아니고 그냥 변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이런 측면의 말인데 마치 에너지 전환이 재생에너지를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이 좀 너무 확대해서 가고 있다. 나중에 에너지 전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카본 넷제로는 이 예전에는 에너지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카본 넷제로는 탈탄소한다는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뭐 서로 같이 보이지만 전혀 예를 들면 이 거시경제학으로 보게 된다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강의 주제를 삼았던 거고 이것을 알기 전에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1800년부터 에너지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아래에 있는 자료가 이 저희들이 바이오매스죠. 트래디셔널 바이오퓨얼을 쓰는 게 요다가 1950년도에 석탄을 가지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석탄을 사용을 많이 했다가 그 다음에 자동차나 플라스틱 생산하면서 오일을 쓰게 되었고
오일과 같이 생산되던 LNG를 같이 쓰면서 발달하게 됐고 오일이 생성되면서 자동차 플라스틱이 나왔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뭐 원자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처음에 바이오풀에서 콜로 바뀌었고 오일로 바뀌고 LNG로 바뀌는 게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같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주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또 자세히 보시면 이 녹색 그림이 바이오퓨일입니다. 그때 100%를 에너지 믹스 100%를 봤을 때 녹색이 계속 줄고 이제 석탄이 쭉 늘어났다가 이게 오일이 늘어나고 이게 LNG, 수력, 원자력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시점에 이렇게 트랜스포 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인데 마치 지금 보는 것은 그 재생에너지가 뭐 예를 들면 그 모든 에너지를 바꾼다는 걸 갖다 에너지 전환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에너지 전환 역사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역사는 그 원자력하고 태양광이 가장 많이 싸우고 있는데 이 태생이 똑같은 사람한테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 노벨상 받은 게 태양광의 방전 효과에 대해서 노벨상을 받았고 이분이 원자력 폭탄을 만들어라고 미국에 그 레터를 썼지 않습니까? 이분에 의해서 1957년, 56년, 57년에 원자력 그 시핀포트나 칼드홀 이렇게 만들어졌고 태양광은 54년도에 이 베일 연구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제널드 피어슨이나 레니 이 세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때 태양광 효율은 한 3% 정도 되고 이 태양광은 그 뒤에 주로 보면 그 우주 쪽으로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워낙 당전지가 비싸기 때문에 우주 쪽으로 이렇게 계속 발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시면 전체 주요 에너지 역사를 보면 이 앞쪽에 보면 배터리라든지 조명기구 뭐 발전소 만들 때 1800년도에서 1900년도 초창기까지는 주로 이런 전기가 우리 전등 불 켜는 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게 만들어졌고 1912년도에 에디슨과 헨리 포드가 이 전기 자동차를 설계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슬라가 만드는 인산철 전기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가 1912년도에 그 에디슨하고 헨리 포터가 이 전기 자동차 설계할 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전에는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많이 못 썼던 거고 효율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2차 세계 대전이 있고 난 뒤 이제 많은 발전이 일어났고 뭐 예를 들면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변했던 게 뭐 그 석탄 함선이 예를 들면 뭐 오일 디젤 베이스로 바뀌었던 거 이런 역사를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그때 생략을 하고 우리가 이제 관점은 그 에너지 태양전지라든지 원자력을 라든지 다른 에너지 원회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1954년도에 태양전지가 개발되었고 1956년, 57년에 시핑포트나 칼데올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발전소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시점이 1979년도에 이 카터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2020년도까지 그 재생에너지를 20% 미국 전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에 개발되어 있던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가 됐는데 풍력은 이 8세기부터 시작됐다가 네덜란드 풍차를 잘 아시죠? 풍차를 했다가 1900 예를 들면 8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활발하게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까지 같이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때 80년도에 그 카터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 되면서 뭐 이게
좀 쟁점이 있었지만 그때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이 RPS가 정당화됨으로써 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됐습니다. 주로 보면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많이 개발되었고 그것을 갖다 열심히 하다가 이 90년도 초창기에 이것이 태양광은 독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풍력은 저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유럽 쪽에서 재생에너지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1기와트가 된 게 2000년이니까 그 상당히 지금 보시면 2000년이면 20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갖다가 보여줍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제가 거시적으로 보라고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시면 아놀드 토인비가 이 산업혁명을 뭐 전기간이 보면서 그 사회가 많이 발전한다. 아놀드 토인비가 산업혁명을 정의를 했고 이 2차 산업혁명은 누가 정의한 게 아니고 3차 산업혁명을 정의했던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사람이 이 정보 사회가 도달하면서 그 전에 이제 오일 베이스인 산업혁명이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그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정해졌고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그러니까 세계 그 경제 포럼 이사장인 지금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것은 전부 다 산업혁명의 한 줄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점에서 이걸 갖다 보게 된다면 아까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백군국가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제1차 산업혁명에는 석탄 베이스로 하는데 그때 백군국가는 영국이었고 그때 주로 썼던 게 전기관하고 운송하는 차의 기차였고 2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패권국가가 되었고 그때 화학이나 강철, 전기, 뭐 내연기가 모터, 자동차가 됐는데 3, 4차 혁명은 지금 정보혁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패권국가가 안 바뀐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이 혁명이 일어나는데 미래는 이 크게 보면 전력화가 된다, 탄소화가 된다가 키포인트입니다. 최근에는 기후 온난화 때문에 기후 적응이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 패권 국가를 보면 이 빨간색이 중국이었고요. 이게 스페인입니다. 이 첫 번째가 이 중국은 이 동양하고 이렇게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스페인이 이제 주도를 하다가 네덜란드에 넘어갑니다. 이까지가 해운혁명이라고 하면 항해혁명. 왜냐하면 범선으로 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대였고 이 80년 네덜란드 전쟁 이후에 네덜란드가 잡고 난 뒤 이거는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요 밑에 이 영국입니다. 영국이 놓을 때 이 요 부분이 산업혁명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미국인데 미국이 쭉 치고 나가서 영국을 극복하고 결론적으로 백권국가가 된 거는 1, 2차 세계대전 지나서였지만 이때 에너지 백권국가가 바뀌면서 2차 산업혁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빨간색이 중국인데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미국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요 밑에 보면 일본이나 러시아가 올랐다가 꺼지는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갈 수 있느냐? 이게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이 BP가 사용하는 에너지 관련 지표입니다. 이 2005년도까지 전 세계 1위가 가장 에너지를 갖다 많이 생산한 미국이었고, 근데 2005년부터는 중국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러면 이 백군국가가 에너지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중국이 백군국가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랬는데 중국이 에너지 자립도를 보면 지금 80%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도 이때 한 7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쪽에 그 걸프맘에 목을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셀가스가 발견되면서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 국가까지 이렇게 발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미국의 에너지 1위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그 셀가스의 그 리그 신규 채취를 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가스가 적게 나오고 그 천연 그 LNG 가스가 올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으로 뭐 그 영향과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그 유럽의 가스 요금이 오르게 되었고 뭐 복잡한 다른 여건이 있습니다. 뭐 노드스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되게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일어났고 중국은 이 석탄 지역에 요새 기후 변화 때문에 홍수가 나서 침수가 되는 바람에 생산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력이 정전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자립을 못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패권 국가를 못 간다는 거죠. 이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식량 작업률입니다. 식량 작업률을 갖다가 낮춰간다면 그 나라는 결코 패권 국가로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보면서 이것의 결말은 미국이 모든 칼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힘듭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 기준 가격 이제 결정하는 도표인데 이 매장 지금 데일리 프로덕션 쪽인데 요게 80불에 줄을 쳐놨습니다. 이 밑에는 이 생산하는 가격이 사우디아라비아는 25불 정도 되는 거고 러시아는 이 80불 이상 들어가겠죠.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 파는 가격이 80불이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손해 보고 이렇게 파야 되는데 실제 뭐 자국에 공급하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밑에는 이익이지만 이것보다 올라가는 데는 손해일 수밖에 없는데 이 가격을 갖다 100불로 갈 것이냐, 코비드 기간 중에 20불 됐다가 40불 될 때 대부분의 유전국가가 적자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요새 살기 힘들 정도는 이 유가가 60불 이하가 된다면 베네수엘라는 살기가 엄청 힘들죠. 그러나 이 가장 매장량이 베네수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은 강대국의 어떤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요새 뭐 돈을 그렇게 많이 찍고 뭐 이래도 괜찮은 이유가 이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타국에 양보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우 에너지 수입이 20%를 갖다 수입을 하는데 그 80% 이상이 말라카를 통해서 이 사우디라든지 이렇게 걸프만에서 나와서 말라카를 통해서 중국을 가는데 남중국해하고 그 동중국해 요새 그 미국 항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을 위협하고 있고 중국도 뭐 항모를 대단히 넓히면서 서로 싸우려는 분위기가 많은 이유가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저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 다음 장은 그 지금 앞에는 그 가스나 LNG나 오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이 리스크가 있지만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면 창광에서는 지금 그 이 세계 메이커 상위 레벨에 보면 중국이 세 개나 있습니다. 하나 큐셀이 있는데 이 하나 큐셀은 독일의 큐셀을 하나가 인수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풍력은 이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고 중국의 골드윈드 정도 됐는데, 실제 그 일본도 이런 베스타스하고 미쯔비시 그다음에 지하고 도시바하고 이렇게 합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거대 국가들이 이 풍력은 이 서방 국가 쪽에서 많이 투자하고 한강 패널은 중국이 강점이 있습니다. 만일 에너지 자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이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에너지에 대해서 이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것을 갖다 미국이 그대로 둘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에 관세를 때렸던 것도 이게 하나의 일환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독일의 에너지 밴드라는 에너지 전환을 갖다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의 근거는 1986년인가 체르노빌 사고가 있고 난 뒤부터 그 독일이라든 유럽 지방에 반핵 활동이 이제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독일이 1990년도에 녹색당이 그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고 난 뒤부터 1991년도에 이 집권당이 3인당이었습니다. 3인당이 재생에너지를 갖다 해야 된다. 원전을 여기 보면 원전을 갖다가 나가고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 3인당 정권에서 이제 피드백하다가 1998년도 정도 돼서 그 독일의 연정을 형성을 했는데, 정녹 연정, 그러니까 3인당하고 녹색당이 그 연정을 하면서 독일 정부에서는 녹색당이 본격적으로 들어갔고, 그때 합의했던 안이 원자력을 페이스아웃 시키겠다는 걸 만들면서 에너지 밴드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양광 쪽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 전환의 키포인트가 이 독일에서 이렇게 에너지 전환은 원자력을 페이스아웃 하는 거다, 이런 이제 인식을 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단핵 활동을 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궁극적으로 이 에너지 전환 이점목을 보면 그 독일의 예를 들면 그 온쇼라든지 옵쇼 윈드 파임이 그리드 페러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고, 그런데 전력선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정규화라든지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디카보네이제이션, 2050년에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디카보네이션의 관점이 강화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 카본 넷제로 정책이라는 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제가 이게 세계 각국의 탄소 넷제로 정책 이렇게 보면 2019년 12월 달에 EU에서 그린딜이라면서
2050 넷제로를 발표했고, 나는 우리나라 정부가 똑똑해서 이렇게 2020년 7월 달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두 번째 했고, 중국이 2020년 9월 달에 녹색 경개복 하면서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고, 2010년도에 일본이 발표했고,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이제 넷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파리 어리먼트 때문에 2050년도 정도에서 탄소 중립을 가겠다는 거였지만, 실제 이 탄소 중립이라는 탄소세의 발상 자체는 이유입니다. 아까 전에 패권 국가는 미국하고 중국 중에 한 국가가 될 거라고 했는데, 어망에 3등 하는 놈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거는 옛날부터 1등 하는 보다 2, 3등이 문제를 시켜가 세계 대전을 만든 적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EU 입장에서 EU가 세계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 탄소 중립 정책을 내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정책 자체도 궁극적으로 뭐 파리 어그리먼트라든지 이번에 글라스고에서 나왔듯이 갑자기 놓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정책적으로 놓는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탄중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간단하게 보이는데, 이게서 밑에 자료를 봅니다. 지금 제가 녹색선으로 그었던 게 최근에 발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글라스고에서 발표했던 40% 감축했을 때는 이 선에 따라서 가고, 예전에 NDC를 하면 요 위에 자료입니다. 그런데 각국의 좌표를 보면 중국이나 일본, 한국은 기존의 넷제조선보다 위쪽에 있다가 이제 감축하는 형국인데, 유럽이나 그러니까 EU나 미국은 그대로 그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자체는 얘네들은 예전에부터 탄소 중립을 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던 거고,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에 산업 이 공장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영향이 많은 문제죠. 그래서 이걸 갖다 전혀 고려하고 탄중이가 발표한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줬던 거고, 발전 원별 정책 요약을 제가 했는데, 이게 G7 국가만 모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국가들은 이 개통이 잘 연결 안 돼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 중앙 집중적인 체계를 갖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분산 전 체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태양광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G7 국가는 전 세계를 리드하기 때문에 이 대부분을 보면 이 원전을 갖다가 페이스아웃 하겠다든지 원전을 안 하고 있는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 한 60% 정도 하고, 다른 나라는 2030년까지 한 40% 하겠다는 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개통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을 했던 거고, 전반적으로 원전을 페이스아웃 하겠다는 건 이탈리아나 독일 정도 되는데, 최근에 예를 들면 유럽의 녹색 기준을 갖다 바뀔 때 지금 네 나라만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가 보면 덴마크,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풍력이라든지 이 풍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풍력의 절대 강자고, 그다음에 룩셈부르크는 작은 나라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수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신재생도 분율이 많습니다. 이 나라들은 굳이 이제 원자력이 없어도 충분히 이 클린 에너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독일도 최근 독일이 기민당에서 3인당 정부로 바뀌었는데,
이 신재생을 갖다가 발전했던 게 3인당이었지만 3인당에서도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그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그 이야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넷제로 정책은 러시아라든지 호주, 사우디, 인도 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전 세계는 이제 넷제로 갈 건데 이것이 예전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정책에서 이제 탄소를 안 쓰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정책이 넷제로 정책이라고 보시고 이게 대해서 누가 절대 강자가 될 것이냐.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열심히 싸우겠죠. 그게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그 하고 나가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래 에너지 산업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을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도 많이 인용하는 말인데 아이작 뉴턴이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인의 어깨에 서서 미래를 봐라. 해보시면 미래를 봤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워렌 버핏도 이걸 언급했지만 우리도 예를 들면 이 거인들의 어깨에서 미래 에너지 방향을 갖다 봐야 되는 게 지금의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들이 있을까? 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요. 그 다음에 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앨런 머스크 이 세 사람이 보는데 이 사람들의 전공을 보면 빌 게이츠는 수학자고 그 다음에 제프 베이조스는 전기공학이 전공입니다.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는 경제학을 했지만 물리학을 했어요. 부전공은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감들이 있고 뭐 우주 개발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특히 앨런 머스크 같은 창광으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라는 전기차로 세계 1위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래를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 우주 산업도 많이 하죠. 그래. 그다음에 국수로 에너지 벤처스를 갖다 만든 위에 빌 게이츠와 제프 베이조스가 이 벤처에 가입돼 있고 이쪽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그 미래 연구 중에서 요새 뭐 대체육 연구라든지 탄소를 갖다 적게 형성하는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뭐 이분들도 원자력들을 다 세 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언급을 했죠. 이분들이 생각하는 걸 저희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듣고 그러면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보시면 됩니다. 이 5가지 메가 트렌드인데 기후 위기가 발생한다. 기후 위기. 그 다음에 아프리카라든지 신흥개발국의 에너지 디맨드가 펄쩍을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빈부 격차가 확대될 것이고 워터 스트레스, 그러니까 물 부족이라든지 물이 오염된 물을 갖다 먹는 문제라든지 이 고령화됨으로 따라서 요새 뭐 중국도 고령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고령화되게 된다면 도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1,000,000명 도시들이 세계 각국에 세워진다. 이런 사회에서 적답한 에너지가 뭐냐? 태양광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에너지 구성을 보면 우리가 정교화되고 탈탄소화가 된다가 기본 명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2020년부터 에너지를 갖다가 줄어듭니다. 토탈 에너지가 엑사주울인데 한 600 엑사주울부터 이게 감소하는 추세를 갑니다. 이게 에너지 효율하고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미래는 거고. 요 밑에 보면 이 녹색선이 우리가 예를 들면 1.5도 선을 했을 때는 이만큼 토탈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기화가 많이 된다면 지금 있는 에너지를 뭐
지금 한 10% 내지 20% 정도 쓰고 2018년에 20%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것이 50% 정도 되기 위해서는 이 전기만 사용하는 게 한 20% 정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대부분 쓸 것이고 그게 적당한 에너지원이 뭐냐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50년 요번에 글라스고에 발표했던 자료인데 G7 국가에서 2050년대에 어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 보면 뭐 태양광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요. 요게 파란색 계열 두 개가 한 개는 온쇼고 옵쇼 해상풍력입니다. 이 두 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솔라고 원자력은 이 제출했던 게 원자력을 갖다가 중국이 안 들어가 있고 이 프로모션 한 게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획으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원자력은 대체 수요 정도가 된다. 그 다음에 가스들은 이것들이 미래 에너지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에서 어디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건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블룸버그가 이 블룸버그 거린이라는 데에서 이 재생에너지 오리엔티드 된 곳입니다. 이쪽에서 이 미래 2050년까지 넷제로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3개를 냈습니다. 저는 이 3개를 보면서 이 2개 시나리오는 에너지를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 게 기본 골격입니다. 이쪽에는 CCS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넷제로를 하겠다는 거고 이쪽에서도 풍력이 태양광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윈드를 많이 쓰는 게 우리는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태양광이 다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윈드 쪽이 좀 많은 상태고 제가 가장 선호하는 채널은 이쪽입니다. 레드 시나리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풍부하게 쓰고 그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원자력밖에 없는 걸 갖다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우드 맥켄지라고 해가 영국의 컨설팅 컴퍼니인데 우리나라가 넷제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이걸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이게 보시더라도 그 베이스 케이스는 계속 갔을 때고 이 까만 선입니다. 그런데 카본 뉴트럴 그러니까 넷제로로 가게 된다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도 한 10기 정도 더 지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나왔던 거. 이쪽에서도 2020년 정도 돼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그 화석연료보다 더 싸진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정책 자체가 참 무모하다고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고려할 때는 이 4가지를 고려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정학적인 문제. 이 지정학은 우리나라처럼 뭐 미국 의존도였을 때는 미국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에너지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오일이나 가스가 오는 문제 이런 거고 직영학 쪽은 이 지역에서 어느 것들이 에너지가 가장 경제적이냐 그 지경학적인 역량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나라가 이걸 고려해서 정책이라는 마켓이 형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동량을 보면 내가 이 그림을 갖다 모일 이렇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가스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 가스를 도입하는 루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이건 텍사스만에서 와서 이 파나마 운하하면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나마 운하를 통과 못하고 밑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옵니다. 상당히 많이 걸겠죠.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 가스 가격이 책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다른 방법은 이 요새 기온난화 때문에 이 북극가 녹고 있으니까 이 북극 항로를 통하면 쉽게 이지하게 오고 특히
우리나라 부산항이 이 초킹 포인트랍니다. 이 싱가포르처럼 이 초킹 포인트가 오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뭐 중간에 배를 갖다 고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특히 이 야말 유전이 있습니다. 이게 LNG하고 그 오일이 많이 새는데 이쪽에서 노드스트림이 출발하는 관점인데 야말에서 만일 우리나라가 에너지 공급을 하게 된다면 중국까지 가더라도 이 부산항에 물동량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유리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게 한심할 뿐입니다. 이 지경학적으로 보면 이게 일본이나 우리는 까맣게 돼 있죠. 왜냐하면 호주탄을 수입해가 하면 한 44불 이 석탄이 가장 싸게 나 있고 원자력은 뺐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가장 싼 일쇼이가 태양광입니다. 그 픽스드 태양광이고 뭐 미국은 내추럴 가스겠죠. 그 다음에 그 유럽 국가도 이 태양광이 좋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풍력, 온쇼 윈드가 좋은 파란색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고려해야 에너지 믹스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고려하지 않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책은 지금 정책의 삼중고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고려해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한 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그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원이 기후 위기에 어느 정도 대응하느냐.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일본에서 발표한 겁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 일본, 그 프랑스, 중국, 이게 미국, 이 인도, 그 도이치, 뭐 잉글랜드, 스웨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작업률을 보면 우리는 9.6%, 우리는 18%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원자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태양광도 보면 이 태양광은 우리나라 13% 정도 나오는데 이게 15%, 풍력은 그 일본 25%, 우리는 23% 정도 되는데 다들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국제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안 돼 있죠. 우리나라도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국제 간 그 송전선이 연결되어 있느냐? 안 돼 있죠. 이런 조건에서 에너지 시큐리티를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 위기가 났던 그 위기가 6번 정도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미국도 에너지 자립이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걸프맘의 위기들이 에너지 위기가 아니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그 일본에서 이 재고 일수가 딱 나와 있는데 LNG는 한 14일, 석탄은 30일, 그, 그 석탄은 30일, 석유는 170일, 우라늄은 2.7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거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열량, 그 톤당 양이 원자력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적은 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위기가 이렇게 나왔던 거는 석탄 보관량이 한 3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홍수, 기후위기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홍수가 나는 바람에 그 석탄 위기가 나왔고 결국 뭐 정전하는 이런 사태까지 나왔고 요새 우리나라에도 요수수 사건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을 고려하고 에너지 시큐리티를 고려해야 되고 이 에너지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이 식량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일본의 자료인데 식량을 생산할 기준이고 이 칼로리 베이스로 해서 이 식량 안보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넘버트에 지금 탄광 짓겠다고 지금 날리고 뭐 이게 참 정책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에너지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지속 가능성 중에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토지 사용하고 매트리얼 유저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느 것들이 많이 쓰고 있느냐, 뭐
매트리얼 유저 보면 윈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랜드는 태양광이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 지속 가능성을 보는데 이 전혀 이것을 안 보고 한다는 게 참 아쉬울 따릅니다. 이거는 LCO의 각 국마다 아까 전에 지경학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나라에 따라서 LCO가 낮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전혀 고려 안 하는 게 좀 아쉬울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일본의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보면 에너지 전략은 작업률 향상도 하고 CO2 감소하기도 한다. 재생에너지도 똑같다. 그 다음에 연료 전환은 해외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다음 원자력은 다 좋다. CCUS는 CO2를 고려해서 이런 과제들을 갖다 가지고 그 일본의 탄소 중립 정책이 수립을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 발전은 분석을 했습니다. 화력 발전소는 안전 보장이라든지 코스트라든지 환경 그 안전도 그다음에 출력 조정 뭐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뭐 이 안 좋고 재생에너지도 코스트라든지 출력 조정이라든지 야간 수요라든지 특히 이 재해에 좀 취약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글라스고의 빌 게이츠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청정에너지로 전환, 두 번째가 민간이 많이 참여한다, 세 번째가 기후 위기가 발생하는데 모든 인프라들이 그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엊그제 미국 어제가요?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는데 인프라 법안의 기본 그 골격은 기후 위기가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설계 기준에 따라서 뭐 태풍이나 가뭄, 그다음에 홍수, 그다음에 화재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영향을 갖다 견딜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특히 인프라 쪽에 강화시켜야 된다가 인프라 투자의 골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뭐 4대강이 문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지금 한국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우리나라의 에너지 선택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 이 부분은 그 앞에와 똑같이 에너지 정책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시큐리티라든지 뭐 이걸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원자력 득택에 한 16.9%, 일본은 9.6%인데 그 OECD 국가 중에서 그 말단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국산화율은 보면 뭐 태양광 풍력도 괜찮은 편입니다. 에너지 저장은 이 여기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게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력이 가장 자립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가지고 뭘 할 것이냐를 갖다 고려하면 자력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신재생 쪽의 매력도를 보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매력도 보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이그 육상폭력 보면 이 위에 일본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 밑에 있고 US, 차이나, 독일, UK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옵쇼입니다. 우리나라 바로 위에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발달돼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해상풍력 추진단장일 때 세계 3대 수출 강국으로 가겠다고 했던 이유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대기업들 다 철수해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뭐 힘없는 두산중공업, 그 유니선, 뭐 효성중공업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솔라 PV는 우리나라 배력도는 좀 낮은데 이 산업이 실리콘 베이스다 보니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술들이 이 창강 기술하고 유사합니다. 이것들이 스피노프돼서 이 우리나라 그 이제 밸류 체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력도가 좀 높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원자력에 비해서는 나쁜 편입니다. 해상풍력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할 때 정책에 승반해야 되지만 제가 인용하는 마이클 포터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잘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의 특성은 한국은 자본과 경영 능력을 새로운 분야에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재벌이 있기 때문에 재벌의 능력으로 자본 부족, 기술 부족, 그다음에 경영적 자원을 제한된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우리나라에 현지 수요가 없기 때문에 표준화라든지 정원가를 만들어서 빨리 그리고 표준화해서 수출해야 된다. 이것이 마이클 포트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주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우리가 그 A표 1400 만들면서 이 표준화가 상당히 전 세계에서 많이 되어 있는 원자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 공기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좀 시간이 걸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뭘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유망 기술 중에 뭐 태양광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들어있다는 걸 보이고 이쪽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을 갖다 국내 건설보다 해외에 많이 수출해서 우리 국부를 갖다가 부강시켜야 되는데 제가 현대 그 중공업의 그린 본부장님 만났는데 그린 본부장님이 항상 이야기하기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그 현대중공업의 재고 떠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보는 거는 이 마켓이 결코 국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상품력 추진단장을 하면 그때 그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SDS 중공업들이 하는데 이분들의 경영진하고 이야기하면 마켓을 갖다가 대한민국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마켓으로 두고 세계 최초로 7메가와트를 갖다가 스코틀랜드에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일부가 현대중공업 기술이 지금 두산중공업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성공 요소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TRL 레벨 보면 각 레벨에 LED 전구, 원자력 발전소, 윈드, 그다음에 일렉트릭, 리튬 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솔라 PV, 그다음에 다이렉트 인듀스드 아이온 이런 것들이 요게 보면 얼리 어답트 지금 풍력이나 솔라가 얼리 어답트 TRL 레벨 얼리 어답트 정도 되는데 얼리 어답테이션은 마켓이 한 1% 정도 되는데 이 두 개 부분은 1%보다 넘었으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소요됐고 2008년, 2014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짓는데 리드 타임이나 라이프 타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니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도 상당히 답답할 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 마켓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7가지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을 드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제가 미래 기술을 쭉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게 보면 2030 한 1년 정도의 원자력을 가지고 다이아몬드 배터리를 할 거고 2034년도 정도 돼서
솔라 파워가 싸진다. 그다음에 이런 뭐 카본을 그 흡수하는 뭐 배터리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것들이 미래에 어떻게 기술 개발이 돼야 될지 이게 따라서 패권국가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어느 게 상용화 베이스로 올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퓨전은 2044년인데 2100년이 되더라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5개 트렌드인데 이 5개 트렌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지금 일본 항목은 중국에서 만들고 다른 사람은 산다 이거고 두 번째가 그 빅오일이 리뉴얼로 갈 것인지 원자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중국하고 미국의 그 싸움이 결정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회사들은 클린 에너지를 선택하고 그 일렉트리컬 바이스클 하고 에너지는 더 스마트화된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미래에서 가는 트렌드니까 이게 맞는 에너지원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끝부분인데 타일러 헬렌 이 영국의 학자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기자 자격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시는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 학자인데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일 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잘 압니다. 그 정치적으로 쉬운 부분은 넷조를 현재 설정되고 있는 위대한 목표에 대한 그 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정되는 넷조로 목표는 거시적으로 2050년을 하겠다는 목표는 설정을 하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단이 없고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목표는 그저 뜨거운 공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되어 바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이 이 지금 넷조에 대한 조언을 갖다가 하신 분이고 요번에 그 글라스코에서도 이분이 강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넷조의 달성 가능성, 그 다음에 미중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유럽이 아무리 해봤자 별거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들고 온 거는 지금 원자력을 보는 관점이 이런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냐가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거죠. 신재생하는 사람들이 원자력이 다른데 이것이 나하고 다르다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한다는 그림을 가져왔던 거고 맨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시류에 좌우되지 않고 올 진리와 탐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모리스 알렌 노벨 경제학상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말을 하려고 했더니 어울리는 생겨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네. 왜 같이 앉으면 돼요. 네. 네, 우리 송천경 박사님이 에너지의 역사부터 지금 에너지 트랜지션, 그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의 이제 현재 문제, 미래에 예측되는 거 아주 종합적으로 설명을 방대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6시 다 됐네요. 네, 딱 6시. 조금 뭐 해도 돼요. 궁금한 거, 잘 이해 안 되는 거, 아니면 뭐 핵심적인 문제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72장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총 슬라이드는 100장이었습니다.
이게 한 시간에 하시기가 너무 많은 걸 준비하셨죠. 근데 끝났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우선 제가 먼저 하나 네. 질문을 드리면 아까 지금 이제 기후 변화 뭐 이런 거 탄소 중립을 드라이브하는 게 이제 EU가 세계 주도권을 다시 자기들이 잡으려고 중국을 약화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석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EU 같은 데서 이제 석탄을 많이 써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상품들을 관세를 많이 물려가지고 중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뭐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 말은 저거 말이 아니고 아니 이제 그런 관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보면 이제 뭐 태양광 아까 태양광하고 풍력인데 아까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태양광 그 이제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폴리실리콘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의존성은 또 높아지고 그러고 보면 서로 상충되는 건데 왜 그런 EU가 중국을 경쟁력을 약화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아까 G7 자료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G7의 정책 자체가 창력을 늘린다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어디? 22페이지 왔어요. 네. 뭐예요? 여기 보면 재생에너지가 40%다. 그런데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 태양광은 외국에서 만들어서 들고 와서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풍력은 그 국내에 요즘은 워낙 중량몰이기 때문에 국내에 뭐 그 타워라든지 여러 가지를 국내 그 자국분이 많은 거고 태양광은 자국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나라가 자국의 고용 창출을 갖다가 타겟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리뉴얼 에너지의 대부분이 옵쇼, 윈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이 G7 국가에서 나중에 그 제가 앞에서 지수는 2050년에 넷제로 됐을 때 어느 에너지원이 많느냐? 풍력이 태양광의 2배 정도 된다고. 네. 태양광은 분산 전원이고 태양광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가져갔겠지만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자기들의 지정학이나 지경학적으로 유리한 풍력 수요를 많이 가져가는 게 이들 국가, EU 국가들의 생각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중국의 의존도를 갖다가 떨어뜨리고 자국들의 그 재생에너지 포션을 가져가고 요새 이제 원자력도 이야기되는 이유는 중국도 그걸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패권 국가를 하기 위해서 뭐 15년 동안 150기 찍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이 탈탄소 2005년까지 카본 뉴트럴을 간다는 거는 명제이기 때문에 탈탄소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냐? 풍력도 될 수 있고 태양광도 될 수 있고 원자력도 될 수 있는데 원자력이 그나마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이라 이거죠. 중국에서는 150개 미국보다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은 예를 들면 뭐 유럽의 이런 에너지 정책하는 거 옥스포드 얘기해줘야지. 질문을. 끊으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옥스포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정책하는 쪽에서 단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의 자료를 입수 못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은 오일 앤 가스 사이드에서는 이런 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제 질문의 답변을 보시면 그러니까 유럽은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위주가 아니고 풍력 위주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제 네. 요것이네요. 네. 그래서 그 목표가 컨플릭트 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학생들 질문 생각나신 학생이 있어요? 생각나는 학생?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김성윤 학생. 예. 이제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도 이제 중요한 일이겠지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 같은가가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현재 어찌 됐든 탈탄소라는 게 2050년까지 확정이 됐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책을 어떻게 취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잡혀진 상황에서 지금 원자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천시 좀 밀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될지 좀 그런 면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자료는 그걸 안 들고 왔는데요. 그 우리가 에너지원에 각 에너지원에서 필요한 그 기술력 있지 않습니까? 기술력 분포를 보면 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원자력이 더 고급 인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인재가 많은 나라는 경제가 발전한 나라라든지 인재가 많은 나라는 그 인력 투입한 게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을 해서 그 우리 경제 수준을 갖다가 만족시킬 수 없다 이거죠. 그것보다 더 고급 기술 그 아까 전에 에너지 저장 장치나 예를 들면 그 반도체나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고 만일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 모든 그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데 뭐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국경도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인형 문제 때문에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인형 문제가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그 중국에 스카우트 될 수 있는 제가 해상풍력 추진단장을 하면서 느낀 점이 삼성중공업에서 그 서울대 박사과정을 비롯해서 100명의 박사과정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에서 안 하다 보니까 그 100명의 박사과정이 그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 일본이나 독일,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항공우주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항우연 연구소 이런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급 인력들을 또 요구하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삼성중공업이 그 사업을 접었지만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자업이 그 보장되고 더 월급을 많이 받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원자력도 만일 원자력은 우리가 NPT라든지 그 전략물자 통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자유롭지 않지만 만일 자유롭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중국에서 스카우트 할지도 모르죠. 월급을 갖다가 지금의 10배를 주고 왜냐면 150개를 찍기 위해서는 이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저 보람인지. 또 질문. 그 오늘 이제 아침에 주한규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내용을 봤는데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래된 석탄 발전소 그 그리드망을 이제 SMR로 대체해서 사용한다 그런 뭐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생각 그런 걸 이제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도 이제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이유가 뭐 석유나 석탄 이런 게 셰일가스가 나서 이제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건데 이거를 미국이 실질적으로 2050년이나 이전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실제로 뭐 그럴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도 혹시 석탄 발전 그 그리드망을 좀 SMR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석탄 발전소를 갖다가 SMR로 바꾼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건데 거의 일단 그거의 장점이 뭐냐? 아니 이미 있는 전력망을 사용할 아니. 수 있고 부지를 사용할 수 있고 냉각수를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고용된 많은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저전력으로서 이제 화력 대신에 원자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지 이제 그거에 문제가 되는 거는 화력 발전소는 이제 도시에 원자력보다는 가까이 있을 수 있는데 SMR이 되게 되면 그 소위 그 거주 제한 구역을 더 좁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써가지고 곽승민 학생이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왜 안 되죠? 제가 전력연구원에 있으면 실험을 했어. 인테그랄 패스 루프를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비용이나 뜯는 비용이나 똑같더라고요. 아니 전력망을 그래.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있는 전력망은 그래 그 시스템이 그쪽에 있는 옆에 부지에서 하면 괜찮지만 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갖다 드러내고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를 드러내고 다시 짓는다는 거는 그만큼 예를 들면 보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코스트가 예를 들면 이걸 들면서 신규 새로운 입지에서 짓는 거하고 이 뜯고 짓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경제적이냐는 그게 큰 아니, 관점. 새로운 장소로 자, 가면은 전력망이 새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하고 장기간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애기평에 있을 때 우리 풍력 PD가 있으면 PD 프로그램 디렉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하고 돌아다니느냐면 고리로기 해체하고 난 뒤 그 인프라를 갖다가 그 옆에 해상 풍력을 지어서 그 인프라를 갖다 이용을 하겠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되죠. 에너지 덴시티가 다르니까. 그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화력은 되죠. 화력은 같은 뭐 30만짜리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 그거는 이제 질문을 또 받아요. 그 다음에 네. 자세히 저하고 이제 토론하는 그건 얘기하시고. 네. 또 다른 질문. 질문 하나 더 받고 끝낼게요. 다 떠났네. 수업 다 했다는 거죠. 그럼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미래 에너지원 중에서 수력 에너지 원이 상당히 풍력 에너지원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유럽 얘기죠. 유럽 풍력 에너지원이 차지할지 원자력 에너지원이 차지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예를 들면 에너지 믹스를 갖다 결정할 때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나 있는 그 G7 국가에서 제시했던 그 에너지 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려보니까 풍력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뀔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풍력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 풍력도 이게 뭐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류 전원이 아니고 직류 전원입니다. 계통의 직류 전원이 많으면 계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류 전원이 어느 정도로 보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너지 믹스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 있는 계획을 보면 유럽 국가에는 G7 국가들의 포션 보면 미국도 요새 풍력 프로모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국가 독일이라든지 영국 민족의 풍력 프로모션이 많다 보니까 태양광보다 훨씬 많고 또 특히 유럽 국가들은 위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광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많이 설치하고 궁극적으로 위도가 낮은 적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저개발 국가 쪽이기 때문에 저개발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저기로 북경 탄광 많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도가 높은 데는 풍력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풍력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전체 그 프라이머리 에너지 전 세계 에너지 믹스에 풍력이 탄광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바뀌니까. 근데 그 아니, 지금 사람은 IEA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볼 때 풍력이 태양광보다 많다. 아까도 자료 보여주신 것도 이제 그런 이렇게 돼 있는. 특히 G7 네. G7 근데 이제 풍력은 우리나라에서는 적당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도가 높고 바람이 좋은 그런 나라에 적당한 거. 적당하지 못하다면 제가 해상풍력 추진단장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풍력 좋은 데가 제주도 정도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10m 이상 풍력이 노는 데가 제주도하고 신안 앞바다 정도 노는데 신안 앞바다는 최근에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돼가 그게는 지울 수가 없는 데죠. 예를 들면 뭐 철새들한테는 풍력 터빈이 지약이니까요. 네. 오늘 아주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하셔서 열성적으로 강의해 주신 송창정 박사님한테 우리 또 소리는 안 들리지만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대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무료로 이미, 한 장, 이미 줬어요. 한 장 한 장 이렇게 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근데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게